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거대 양당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명, 국민의힘은 11명입니다. 관심을 받았던 한덕수 대행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포함한 5개 정당은 연대에 나섰고요.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예비후보에 맞설 이른바 반명 빅텐트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진전 없이 종료됐습니다.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와는 다음 주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미국은 타결을 재촉하지만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3명, 국민의힘에서 11명이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출마설이 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선에 불참합니다. 경기 광명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로 실종된 작업자 한 명을 찾기 위한 실종자 구조 작업이 밤새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지하기둥 보강 공사를 하려던 중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자신의 부모와 처자식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민간 국가 명단이 발효됐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섰지만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대선이 이제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의 후보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양당의 경선 레이스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지만 흥행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접수에는 모두 11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3파전이 확정됐습니다. 양당 모두 경선 구도가 정해졌지만 국민의 관심 밖 그들만의 행사가 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불참이 악재로 꼽힙니다. 자칫 탄핵 반대파들이 경선을 주도하는 것처럼 비치는 게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여기다 당 안팎에서 쉽사리 꺼지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도 국민의힘 경선 전에 찬물을 끼얹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이 걱정하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애초 경선 흥행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지만 지난 전당대회 때처럼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표가 너무 쏠릴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추대식에 불과합니다. 이 예비후보가 유리하게 경선 규칙이 바뀌었다는 논란 속에 간신히 경선 모양새는 갖추게 된 만큼 민주당은 나머지 두 주자의 선전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양당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5월 3일 최종 후보 선출을 목표로 일단 오는 22일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합니다. 민주당은 전국 4개 권역에서 합동연설회 등 순회 경선을 거쳐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27일에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대담 녹화 영상만 공개하면서 어제 하루는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본선을 염두에 두고 혹시 모를 실수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김경수, 김동연 이렇게 두 사람은 분초를 다투며 경선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대장동 재판 외 외부 일정 없이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대담에서 이 후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필요성을 언급한 뒤 검찰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고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정치보복을 않겠다면서도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비상계엄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을 가리고 책임을 물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예방과 응보 이 두 가지가 형벌의 목적인데 성공하면 좋고 성공 안 해도 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네. 이 생각을 하면 어느 나라처럼 쿠데타가 6개월에 한 번씩 벌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데다 대담도 사전 녹화된 영상인 만큼 돌발 발언을 최소화하고 본선에 대비한 신중 모드에 돌입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른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김동연 경기지사와의 연대로 낸 선을 그으며 정책 경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경선 규칙을 두고 아쉬움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라 보여줄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좀 미리 규칙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공정하게. 김 전 지사는 상가 건물의 폐업 공실에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등 쉴 틈 없는 선거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부품업계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도 찾아 주민 안전을 살폈는데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원들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를 구조 내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개 정당은 원탁회의를 통해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연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범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의 토대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은 앞다퉈서 박정희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을 겨냥한 당심 잡기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국민의힘 역시 당내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서로를 향한 공방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인 김문수 전 장관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나란히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를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게 한 박정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는 그 밥도 먹기 살기 힘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도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고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적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른바 박정희 정신을 내걸어 전통 지지층의 향수를 자극하는 데엔 당내 경선전을 염두에 둔 행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00% 국민 여론조사로 뽑는 1차 경선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 이른바 당심이 중요한 데다 4명이 다투는 2차 경선에서도 당원 비중이 절반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며 이른바 347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밝힌 AI 투자 규모는 100조. 이에 2배인 200조를 투자해 AI 강국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I G3,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가 그 목표입니다. 본격 경선 레이스와 함께 상호 비방전도 막을 올린 분위기입니다. 안 의원은 한 전 대표가 검사 출신에다 정치 경험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예비후보의 가장 큰 선물이자 쉬운 상대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의 신경전도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늘의 조기 대선을 만드셨는데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전에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뭐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뭐 닮을 게 없어서 통진당을 닮는지 참 안타깝네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선 흥행을 위해 정책과 비전으로 쌓아달라며 페어플레이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탄핵 찬성과 반대로 주자들 입장이 확연하게 갈린 상황에서 서로 비난의 화살을 겨누는 건 국민의힘 내에선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력 저자인 이재명 예비후보의 독주에 맞설 전략으로 이른바 빅텐트론이 급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재명 예비후보의 집권만은 막아보자는 건데 민주당은 결국 단일 후보가 구성되더라도 국민의힘에 더 손해일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가운데 먼저 반이재명 빅텐트론을 꺼내든 건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경선이 끝나면 당 후보를 중심으로 반이재명 연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건데 홍 전 시장은 나아가 연합정부 구상도 밝혔습니다. 수레 두 바퀴가 굴러가야지 각자 굴러가면 그 수레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진영 논리로 나라를 재단해서도 안 되고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나경원 의원은 정치는 상상의 영역이고 미래를 생각해 때론 결단해야 한다며 빅텐트론에 긍정적 반응을 내놨고 김문수 전 장관도 경선이 끝난 뒤 논의할 문제지만 이기기 위해선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큰 틀에서 반이재명을 기치로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주자들 사이 이견이 없는 건데 당내에선 경선을 일탈한 유승민 전 의원은 물론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후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까지 한데 모일 수 있다는 관측도 거론됩니다. 다만 결국 후보들 대부분 자신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말하고 있는 데다 본격적 경선이 막도 오르기 전 성급한 논의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 맞서 반문연대를 꾸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끝내 실패로 돌아간 바 있는데 민주당은 제3지대에서 빅텐트가 쳐지더라도 국민의힘에 더 손해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최종 주자가 홍준표, 김문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싸움쟁이에요. 제3지대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당장 대선 주자들 사이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입장부터 온도차가 큰 만큼 실제 반명연합이 구성되기까진 난관이 적잖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장현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붕괴 사고가 오늘로 벌써 엿새째입니다. 오늘도 실종된 작업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죠. 김철희 기자. 실종자 수색 작업에 진전이 있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붕괴 사고 현장 주변에서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아직 실종된 작업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된 50대 작업자는 안전교육장으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소방은 지하 35에서 40m 지점에 해당 컨테이너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어제 이미 지하 20m 지점까지 진입했는데 밤사이 새 굴착기도 투입하며 더 아래쪽을 향해 땅을 파내려갔습니다. 다만 주말부터 비가 내렸던 터라 추가 붕괴 위험 우려가 있어 안전한지 재차 점검하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부 쪽에 잔해물 제거하고 그 위험 요소 계속 재점검하면서 구조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구조작업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경찰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현장 노동자 12명을 불러 기초적인 조사를 마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를 위해 구조물을 내리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H빔을 지하로 내리려고 하는데 터널이 갑자기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사고 현장에서 하루 평균 지하수 1,600여 톤이 배출됐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많은 양의 지하수에 토사가 휩쓸려가며 터널이 무너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우선 실종자 발견을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관계자를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규모 땅꺼짐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들은 모두 지하철 공사장 근처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하에서 물과 토사가 유출돼 터널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물막이 공사 시행 기준을 마련하는 것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양도훈 기자입니다. 지난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되면서 위에 있던 도로까지 무너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 명일동에서, 최근에는 부산 사상구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는데 모두 지하철 공사장 근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공사의 경우 지하수와 토사가 대량으로 빠져나가면서 땅속에 빈 공간이 크게 생기기 때문에 땅꺼짐 위험도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구착이 크면 클수록 땅에 있던 지하수가 나오는 그런 양들도 많아지고 지하수의 유속이 빨라지면은 산사태 나면은 토속물이 오듯이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게 돼요. 전문가들은 지하 땅을 파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흐르지 않도록 물막이, 차수 공사를 하면 땅꺼짐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새어나온 지하수와 토사를 밖으로 퍼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차수 공사를 대대적으로 할 경우 공사 기간과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도 지난해 4분기 하루 평균 1,600톤이나 되는 지하수를 밖으로 퍼내며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 안전 평가 내용과 현장 변수에 따라 차수 공사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따르도록 강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정도 침하가 발생되게 되면 이거는 차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툴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하안전평가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 구간을 대상으로 지하 빈 공간을 확인하는 지표 투과 레이더, GPR 탐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GPR 장비는 지표 아래 2m 정도까지만 탐지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좀 더 깊이 땅속을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GPR 장비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다른 탐지 수단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탄성파 탐지 장치 같은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땅속에다가 그걸 묻어놓고 가볍게 탕탕탕 때리면은 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땅꺼짐 사고를 방지하고 지하철 공사의 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세세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기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가장이 관할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광주에서 검거된 A씨를 압송해 범행 동기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20대 자녀, 10대 자녀 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범인도 목숨을 끊을 것이라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A씨가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면 당일에는 물론이거니와 또 다음 날 아침에도 운전대는 잡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는데 숙취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음주 단속입니다. 감자 한번 하겠습니다. 세게 한번 후 불어주세요. 예. 이른 아침 경찰이 불시에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술이 덜 깬 운전자가 줄줄이 적발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 만약 선생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체열을 요구하실 수 있고요. 대부분 전날 마신 술이 화근이었습니다. 전날 밤 10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0.047%,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마지 정도는 안 먹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운전을 한 거죠. 후회는 되죠, 당연히. 전날 밤 마신 술은 당연히 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검사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에요. 심장 떨려서. 훈방 조치에 그친 운전자는 하마터면 처벌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다시 있는 데가 전날 술 먹으면 운전 안 할 거예요. 아니, 오늘 좀 욕심냈어요. 와이프 출근시켜준다. 어저께 늦게 들어온 거 미안하고 그래서. 경찰이 아침 7시부터 경기 북부 지역 13곳에서 단속을 시작한 지 1시간 40분 만에
13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12명은 정지됐습니다. 경찰은 숙취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침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위험하고 또한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운전을 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일한 생각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정부가 애초 계획보다 2조 원 늘린 12조 원대의 필수 추경 사업안을 발표했습니다. 산불 같은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통상 AI에 4조 원, 민생 지원에 4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추경 규모를 당초보다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사업에는 재해 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통상 AI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넘게, 민생 지원에 4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산불과 여름철 태풍 등 대규모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이 투자됩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 대책비가 기존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되고, 신축 임대주택 천호와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550억 원인 대형 산불 진화 헬기 3대와 330억 원인 중형 헬기 3대 등 6대가 추가로 도입됩니다. 야간 산불 진화에 투입될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와 AI 감시 카메라 30대, 드론 45대를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 회복 지원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의 부당 경감 크레딧이 신설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신설됩니다. 저소득층 청년과 대학생, 최저 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은 2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두고 거대 양당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뒷북 추경을 편성했다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추경이 필요해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2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민생이 파탄 수준인데도 정부가 긴축 재정과 부자 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늬만 추경이 되지 않으려면 최소 15조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부의 움직임이 뒤늦었다는 지적입니다. 뒷북 추경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제 늦게 제출하시고 또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십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 삭감한 것을 언급하며 사과부터 하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은 인기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라며 정부를 감싸기도 했습니다.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이 아닌 진정한 민생 회복을 위한 핀셋 지원 추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정부 질문에 이틀 연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앞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국회를 무시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여야의 양해나 국회의장의 허가도 없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안하 무인격 전행마저
윤석열의 모습을 쏙 빼닮았습니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한 이완규, 함상훈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는데 대선 전국과 맞물려 양측의 감정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회는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자 사흘째인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갈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의 청년 부담 완화 같은 과제와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대선 전국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았죠. 하지만 당내에서는 한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선에 뛰어든 다른 주자들은 한대행이 경선 없이 차출되는 건 사실상 특혜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하진 않았지만 당내 한덕수 출마론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한대행이 대선 후보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총리직을 내려놓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시나리오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출마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왔다 평가받는 박수영 의원은 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65%까지 올라왔다고 주장했는데 한대행 역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대권 행보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주자들은 좀처럼 식지 않는 한덕수 대망론에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기승전 용병론이죠. 우리 당에 늘 이번 대통령은 정말 국회 정치 모르고서는 힘듭니다. 경선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지적과 함께 한대행 추대 의원들을 향한 날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죠. 몇몇 의원들이 이건 어떠냐라고 하면서 바람잡고 있는 거잖아요.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거잖아요. 당 지도부 역시 주자들의 동요에 한대행의 출마 요구는 자제하고 경선에 집중하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수 진영의 한대행 출마론에 민주당은 땜빵 주자 떴다방 후보 아니냐며 한대행이 결국 제2의 반기문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에 나온다면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국민이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총리를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검증할 것입니다. 본격 경선 레이스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한덕수 출마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경쟁력 있는 당내 후보를 선출할 기회와 기대를 스스로 꺾어버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유시민 작가 도울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에서 군사 쿠데타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묻지 못하면 어느 나라처럼 6개월마다 쿠데타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 개혁을 놓고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고 또 검사가 부족한 공수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결선 투표제 도입 같은 정치개혁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 5개 정당 대표자들로 구성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는 국회에서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했죠. 결국 이 내용이 발효됐습니다.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민감국가에 들어갔는지 정확한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교섭을 통해 해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기술 보호 등의 이유로 지정해 관리하는 이른바 민감 국가. 한국도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한 민감 국가 리스트가 현지 시각 15일 발효됐습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2달 만에야 확인한 우리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아직까진 소득이 없는 셈입니다.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 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감 국가 지정 해제는 미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한국은 테러 지원국이나 위험 국가보다는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최하위 범주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할 때 문턱이 높아지는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DOE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출입을 할 때 45일 전에 미리 그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 왜 민감 국가 명단에 올라갔는지 우리 정부는 보안 문제 관련이라고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 등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원전 수출 무리한 강행, 국지전 도발과 친위 쿠데타 이런 것들 아니었다 한다면 핵 민감 국가 지정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사실 무근입니다. 또 1990년대 초에도 민감 국가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수개월 뒤 리스트에서 빠진 적이 있는 만큼 정부는 조기 해제를 위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 참여가 관세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어차피 양 정상 간의 이야기에서 LNG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라면서도 다만 섣불리 어떤 부분을 약속하거나 의사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계적인 에너지 회사들도 경제성이 없다고 철수한 사업이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 오로지 국익만이 판단의 준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방위비 협상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뒤 한국에 많은 양보가 있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선 양보한 건 절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경기 부양은 시급하지만 최근 극심해진 환율 변동성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연 2.75%에 묶일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채권 전문가 88%도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내수 부진 속에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수출마저 흔들려 경기 부양 필요성이 크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필수 추경 사업안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기만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널뛰게 하는 환율 탓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500원에 육박했던 환율이 최근 1,420원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미국과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경을 하면서 금리까지 같이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관세 인상 때문에 미국 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FOMC가 당분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인하를 하면 환율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100% 동결할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로 간신히 눌러둔 집값이 금리 인하로 다시 틀 수 있다는 것도 부담 요소입니다. 이에 이번 달에는 숨고르기를 하며 환율과 가계비 추이, 미국 통화정책 방향 등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정책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협상 방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좀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5월 달에는 금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에서 어떤 진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무안에서 구제역 3건이 추가로 나와 전남 구제역 발생 건수가 모두 19건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 안산시부터 시흥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온누리 상품권을 부정 유통해 국가보조금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맹점주와 판매업자 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의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죠. 그 이후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급감했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 8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0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최소 5천만 원 이상 뛴 건데 정작 찾는 손님은 줄었습니다. 소유자가 전체적으로 뭉치면서 마포구도 그전 한 달보다는 싹 전화갖고 보고 모든 게 좀 조용해졌거든요. 3분의 1은 줄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집값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매물도 귀한 편입니다. 매물이 줄었어요. 풍선 효과로 인해서 상승이 더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물건을 걷어들이는 거고요.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이 현실화한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거래량은 이미 8천 건을 훌쩍 넘어 신고 마감 기한인 이달 말쯤엔 9천 건가량 될 것으로 관측되는 반면 이번 달 거래량은 600여 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 서울 아파트 매물도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9만 건이 넘었던 매물은 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 8만 4천여 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반기 대출 규제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3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어서 4월 거래량은 다소 둔화되지 않을까. 대선 전국 이후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이런 관망세가 지속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은 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6.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쾌청한 날씨 속에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후부터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점검을 미리 하셔야겠습니다. 또 출근길 서쪽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6.6도고요. 대구는 4.7도, 광주는 6.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26도가 예상돼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에 요란한 비가 오겠고 주말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6월 3일 대선을 이제 48일 앞두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각 당의 소식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의 후보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양당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지만 흥행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접수에는 모두 11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3파전이 확정됐습니다. 양당 모두 경선 구도가 정해졌지만 국민의 관심 밖 그들만의 행사가 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불참이 악재로 꼽힙니다. 자칫 탄핵 반대파들이 경선을 주도하는 것처럼 비치는 게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여기다 당 안팎에서 쉽사리 꺼지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도 국민의힘 경선 전에 찬물을 끼얹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이 걱정하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애초 경선 흥행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지만 지난 전당대회 때처럼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표가 너무 쏠릴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추대식에 불과합니다. 이 예비후보가 유리하게 경선 규칙이 바뀌었다는 논란 속에 간신히 경선 모양새는 갖추게 된 만큼 민주당은 나머지 두 주자의 선전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양당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5월 3일 최종 후보 선출을 목표로 일단 오는 22일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합니다. 민주당은 전국 4개 권역에서 합동 연설회 등 순회 경선을 거쳐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27일에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잇따라 만납니다. 오 시장은 어제 저녁에 홍준표 시장을 만났고 오늘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과 잇따라 회동합니다. 이 같은 경선 후보들의 행보는 중도 확장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오 시장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오 시장 측은 요청이 오는 대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불출마 선언에서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점에서 비전이 같다면 누구라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측은 이재명 예비후보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 캠프는 오늘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부 유튜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캠프 측은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강력하게 경고했는데도 악의적인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공격에 예상보다 강하게 맞서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면서 미국은 협상할 이유가 없지만 중국은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성명을 읽었습니다. 급한 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중국이 먼저 협상을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ball is in China's court. China needs to make a deal with us. We don't have to make a deal with them. What we have, the American consumer. Or to put it another way, they need our money. 또 중국 이외에 70여 개 나라는 모두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며 중국이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구체적인 제안도 내놨고 조만간 관세 협상과 관련한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had more than 15 deals, pieces of paper put on the table, proposals that are actively being considered. We do believe that we can announce some deals very soon.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 대응을 거론하며 미국 농민들에게 버틸 것을 주문했습니다. 집권 1기 때도 중국이 미국 농민들을 잔인하게 대했지만 결국 훌륭한 협상으로 농가에 280억 달러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 농민에 대한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중 간 관세 전쟁으로 펜타닐과 타이완 등 다른 현안에 대한 대화까지 막혔다며 적어도 1년간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기 힘들 것 같은 분위기라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애플이 인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아이폰 공수 작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를 앞두고 재고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애플이 인도에 전세기 6대를 투입해 아이폰 공수 작전을 펼쳤습니다. 3월에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아이폰은 2조 8천억 원어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에 대한 26%, 중국에 대한 145%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애플이 재고 확보에 나선 겁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은 상호 관세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언제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The tariff itself would move it to $2,000. If iPhones were made in the US, we estimate it would cost $3,500, and now it takes 7 to 8 years to actually happen. 이처럼 관세 전쟁에 대비해 미국 기업들이 수입품 재고 확보에 나섰는데 3월 미국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1% 내렸습니다. 원인은 수입 연료 가격이 2.3% 내렸기 때문. 앞서 지난 2일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경기 침체 우려로 국제 유가는 2021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식료품과 연료를 제외한 근원 수입 물가는 2개월 연속 0.1% 올랐고 1년 전보다는 0.9%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2위, 3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은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고도 관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이 1분기에 선방했지만 관세 전쟁이 장기화하면 투자와 소비 위축, 공급망 교란으로 현재의 실적 흐름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가 올해 첫 통상정책 자문회의를 열고 상호 관세 등 대미 협의 전략을 논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수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과의 협의 상황을 공유한 뒤 분야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산학연 통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상정책자문위가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에 주목됩니다. 한국 GM이 대미 자동차 관세가 부과 뒤 처음으로 신차 공개 행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한국 GM은 인천과 창원 공장 생산 물량의 90%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미 관세 조치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한국 사업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질문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2월보다 0.4%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준 수출입 물가 지수를 보면 수입 물가가 지난 2월 이후 2달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수출 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컴퓨터와 전자 및 광학기기, 1차 금속 제품 등이 오르면서 2월보다 0.3% 상승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직후에 군 방첩사령부의 개헌 문건이라는 제목으로 메일 받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킹 메일이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운세 정보나 세금 환급, 또 광고까지 다양한 가짜 이메일을 만들어서 무차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내란 사태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초 방첩사에 개헌 문건을 공개한다는 가짜 이메일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구 뿌려졌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열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털리는 해킹 메일로 당시 정부는 주의령을 발령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넉 달여간 관련 서버 기록 등을 추적한 결과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기존 북한발 사건에서 파악된 서버가 재사용됐고 범행 근원지의 IP 주소도 중국 랴오닝성과 북한의 접경지에 할당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버에서는 북한식 어휘도 다수 발견됐는데 정보통신 용어인 포트를 폭으로, 페이지를 폐지로 표현한 게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탈북자와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확인됐고 통일이나 안보, 국방 분야 종사자들에게 사칭 이메일이 다수 발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 밖에도 유명 가수의 콘서트 초대장이나 오늘의 운세, 세금 환급, 건강정보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해킹 이메일을 만들었는데 범행에 쓰인 전자우편 주소는 공공기관이나 유명 포털 사이트 주소에 몇 글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메일은 모두 17,700여 명에게 12만 6천여 회 발송됐고 수신자 가운데 120명은 계정 정보와 연락처 등을 탈취당했습니다. 매일 수신자로 하여금 피싱 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부분을 별도로 탈취를 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발송자가 불분명한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않거나 첨부 파일과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북한에서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뜻하는 태양절이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독자 우상화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태양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 북한 주민이 보는 조선중앙TV는 아침부터 김일성 일대기를 찬양하는 기록영화를 방영하며 정규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 주신 만거의 영웅 졸세의 애국자 김일성 장군. 김일성 생일을 기리는 각종 경축 행사와 공연 소식 등도 일주일 전쯤부터 꾸준히 방송됐습니다. 못 견디게 그립습니다. 5년 주기로 찾아오는 정주년이 아닌 탓에 올해 김일성 생일은 여느 해와 크게 다를 게 없는 분위기긴 한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있습니다. 지난해 김일성 생일을 뜻하는 태양절 대신 4.15 또는 4월 명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올해 7차례나 북매체에 태양절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 태양절 사용 중단은 북한식 주체 언어 사용 중단과 김정은 단독 배지 등장과 함께 김정은 단독 우상화를 위한 대표적인 선대지우기로 해석돼 왔습니다. 이 숫자가 늘어난 것은 주민들의 수용성을 감안해서 다소 좀 상황을 조절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일부 속도 조절 측면도 보이긴 하지만 북한 매체들의 김정은 우상화 기조는 해마다 강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생일 당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일면 사설을 시작했는데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통일부는 김일성 생일 당일 김정은 띄우기 비중이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건 맞지만 선대 흐리기, 독자 우상화 방침은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수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시즌 초반 선두를 질주하는 LG의 아픈 손가락, 경기 전까지 8점대 평균 자책점의 선발 에르난데스였는데요. 이번엔 삼성을 만나 6회까지 안타 1개도 주지 않았고 LG는 역대 4번째 노히트 완봉승을 완성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회부터 에르난데스의 빠른 공엔 힘이 더 붙었습니다. 속구의 위력이 더해지자 체인지업과 커브에도 삼성 타자들의 방망이가 헛돌았습니다. 6회 투아웃까지 단 한 타자도 1루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재현의 못 맞는 공을 내주고 아쉽게 국내에 한 번도 없었던 퍼펙트가 날아갔습니다. 결국 7회의 마운드를 김진성에 넘겨 6이닝 동안 삼진 9개의 무안타 무실점. 지난 2경기에서의 부진을 싣고 LG의 마지막 고민을 털어냈습니다. Sí, obviamente en mis 2 últimos juegos no me llevaba muy bien y solamente lo quería hacer bien y hoy se dio la oportunidad y gracias. 김진성에 이어 박명근, 장현식은
1이닝씩을 무안타로 막고 역대 네 번째 팀 노히트 완봉승을 합작했습니다. 1회 문보경의 적시타로 앞서 나간 LG는 8회 문성주 2타점 2루타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른 구장에서도 선발 투수들의 호투가 빛났습니다. 한화는 폰세가 7회까지 삼진 12개를 잡아내고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SSG를 2대0으로 물리쳤고 Trust and joy and trying to get the pitches over the strike zone because in the first two innings wasn't great, but with a lot of trust and just all I can say is I just trusted Choi. 기아는 내일의 6이닝 무실점 호투와 7회 최원준의 결승 솔로포를 앞세워 KT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롯데는 8회 전준의 역전 투런포 등 13개 안타를 터뜨리고 키움을 8대6으로 눌렀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축구 서울의 정승원이 올 시즌 K리그 2, 3월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로 뽑혔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29일 대구전에서 환상적인 동점골을 터뜨린 정승원이 이달의 골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K리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 투표에서 정승원은 8,200여 표를 받아 7,700여 표를 받은 대구의 라마스를 제치고 상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정승원은 지난달 29일 서울과 대구의 경기에서 후반 45분 윌리안의 크로스를 오른발 발리슛으로 연결하면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입대한 의대생이 1,9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공중보건의 의사협회가 공개한 병무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한 의대생은 1,882명이었습니다. 이는 의정 갈등 전인 2023년 군 휴학 의대생 162명의 10배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의정 갈등 상황에서 병역 의무를 함께 해결하려는 학생이 급증한 것입니다. 의료 불균형으로 다른 지역까지 접합 수술을 하러 가는 제주도민들의 사정과 그 원인에 대해 이틀에 걸쳐 전해드렸는데요. 다른 지역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획진단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해결책은 있는 건지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민 자체가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의가 많이 있으면은 이렇게 부상까지 안 와도 됐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제주에는 접합 수술에 능숙한 수부외과 전문의가 2명뿐인데 그마저 서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해 24시간 진료가 어렵습니다. 세 분이 된다면은 밤낮 24시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 분 정도의 팀을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아이디어합니다. 소방당국이 2023년 전국에서 이송한 절단사고 환자 3,000명의 지역별 비율은 수도권 36%, 비수도권 64%입니다. 그런데 접합수술 45%는 수도권에서 진행돼 지방 환자가 수도권까지 이송돼 수술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 300명가량 되는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가운데 6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에 근무할 의사가 절실하지만 의사들은 지방 근무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수가도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어야 한다면은 요즘 교육 문제 이런 게 좀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지역에 가기 좀 꺼려하게 만든 그런 요인도 되니까 정부가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며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지역 근무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를 오는 7월부터 제주와 강원, 경남, 전남에서 시행 예정이지만 접합 수술이 가능한 수부외과 전문의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의료개혁위원회는 지역 2차 병원 육성과 수지접합 분야를 포함한 특수진료에 보상을 주기로는 했지만 24시간 진료라는 조건이 붙어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냥 수지접합하면 이만큼 우리 가산해 주겠다, 뭐 공공정책 수가를 주겠다 이런 걸로는 이제 작동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이곳 제주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다른 지역 병원으로 접합 수술 받으러 가야만 하는 제주도민의 사례는 심각한 의료 불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지역이 처한 의료 위기 상황을 지역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진도 팽목항에는 오늘 추모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항구 진도 팽목항. 리본이 새겨진 빨간 등대엔 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들을 기리는 국화가 가득 놓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1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곳 팽목항 방파제를 따라 내걸린 노란 깃발과 리본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11년 전 차디찬 맹골 수도가 삼킨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이 도착하며 눈물바다가 된 곳은 추모객들의 발길로 채워졌습니다. 그날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기억하는 시민들은 사고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랐습니다. 11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때 그 마음이 그냥 아직도 조금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좀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가족들이 머물던 임시거처는 대부분 사라져 적막감만 흐릅니다. 주변에 여객 터미널이 들어서며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팽목 기억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희생자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새겨보며 희생자들을 위로합니다.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추모도 하며 그리고 가슴속에 새기려고 매년마다 방문을 하고 있고 올해도 어김없이 세월호 참사 11주기에 맞춰 진도 해역에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선상 추모 시기, 경기 안산에선 세월호 기억식이 거행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집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내림세로 돌아섰는데요.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정책 자체가 워낙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시장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결국에는 뉴욕 3대 지수 모두 약보합 정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 대부분은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도 간밤에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무역 전쟁의 지금 핵심은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이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협상할 필요는 없고 중국이 나서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농민들에게는 버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보복으로 농민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버티면은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상당한 초조감, 불안감 같은 것들이 읽히기도 하는데요. 관세 정책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관세 외적인 부분으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청의 자료를 보면요. 지난달 항공편을 통한 미국의 방문자 수가 거의 10%나 줄었습니다. 유럽이나 캐나다에서 반미 정서가 확산하면서 여행객이 줄고 있다는 거죠. 올해 미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900억 달러. 이거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세 정책의 일관성이 워낙 없는 데다가 동맹국까지 압박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답, 특히 중국에 맞서는 공통된 전선을 형성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뉴욕주 제조업 업황인데요. 2개월 연속으로 위축세를 가리켰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앞으로 6개월 전망이 최악이었는데요. 마이너스 7.4로 한 달 전보다 20포인트가 폭락했습니다. 이게 지난 2001년 9월 이후에 24년 만에 가장 나쁜 수준이었습니다. 모두 트럼프 정책의 여파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반대로 수입 물가는 안정적이었습니다. 3월 수입 물가 6개월 만에 하락했는데요. 관세 정책의 영향은 제한적으로만 반영이 됐고요.
그동안의 경기 침체 우려로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국내에서도 사용자가 많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를 꼽아봤습니다. 간밤에 넷플릭스 주가는 거의 5%나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트럼프 관세의 수혜 종목이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관세 정책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면요, 사람들이 영화관을 방문하거나 외식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넷플릭스 시청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넷플릭스 경영진 역시 낙관적인 기대감을 보인 게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부작용만 낳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종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런 종목을 발굴해내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은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따뜻한 봄 날씨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6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이 되면 기온은 2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체온 조절할 수 있는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강한 바람만 주의하시면 되겠는데요. 오후부터 전국에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야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은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이 6.6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2도, 대전 24도, 대구는 26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적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돼 요란하겠고요. 주말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출근길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3분 뒤에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